안녕하세요. 헬로 에브리온 구튼 탁. 드디어 이제 마지막 1학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출석 과제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 그 아름다운 그거부터 지난 영상까지 쭉 모든 출석 과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그냥 모아서 정렬하면 됩니다. 이 영상은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 파트, 그래도 수업은 해야 되니까 볼 사람들을 위해서 화학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밤에 듣다가 대충 하고 자세요. 그냥.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후 99쪽에 새로운 화학이 등장하다 파트를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천연 비타민이라는 게 합성 비타민보다 가격이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이 더 인체에 영향을 적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보다 천연 비타민이 더 비싸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뭐 GMO 이런 것도 들어봤겠지만 어떻게 이제 이런 물질들을 사람들이 합성할 수 있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생기론의 신비주의의 장막을 걷어내다 라고 있는 첫 번째 소단원인데요. 과학이 제법 전문 분야를 이루며 발전을 거듭하던 19세기에도 사람들은 살아있음을 만드는 신비스러운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물질과학과 생명과학을 나누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체는 어떤 힘이 깃들어 있고 그 힘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활기가 바로 이런 생기론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벨러는 실험실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사이안산 암모늄이라는 것을 합성하려다가 요소라는 것을 합성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소는 농사에 잘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하면서 소변을 분리했을 때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즉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독성을 가진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간에서 요소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요소는 배설기관인 콩팥에서부터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것을 실험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모방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벨러라는 사람은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한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하네요. 사람이나 개의 콩팥이 없어도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이안산의 암모늄 이온이 바로 요소입니다 라고 이제 편지로 밝혔다고 합니다. 물질과 생명 사이에 존재하던 관념이 생기론에 의한 신비주의 장막이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벨러가 무기물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유기물인 요소를 만드는데 최초로 성공하면서 생명체를 통해서만 생성되던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인공적으로도 어떤 이러한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벨러의 요소 인공 합성 실험은 근대 유기화학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벨러는 생기론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으며 그의 제자인 콜베의 아세트산 합성으로부터 유기화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콜베는 생명과 물질의 본질적인 구분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유기물과 무기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생기론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부터 시작된 합성화학은 생명체의 고분자 화합물을 모방하고 확장하였으며 이제 최근에는 DNA까지 합성해서 인공 생명체까지 만들어내는 합성 생물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양이라든지 인공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의학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간호학이나 아니면 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다 합성화학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원 신약 개발과 화학 파트인데요. 생기론적 사고로 인해서 별개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생체의 영역이 아까 말했던 벨러의 실험으로부터 그 틀이 무너지게 되고 물질 영역만을 설명하는 데 그쳤던 화학은 이제 생명까지 같이 엮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학과 생명의 어떤 그 구분선이 모호해졌다는 거죠. 이러한 사고의 전환과 화학자들의 노력으로 인류는 큰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근현대의 제약 산업의 발전은 화학의 역사와 계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약의 탐색과 약의 제조는 화학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경험적으로 인류는 생약에 대한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초나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명체의 부산물인 생약의 화학적 구조를 연구하여 인공 합성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약 연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신약 개발은 생체에서 추출된 물질을 정제하고 활성 물질을 포함한 추출물을 통해 약품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이는 부신 호르몬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체 추출물로 이용되었다가 이제 독일의 화학자 스톨츠가 인공적으로 합성하면서부터 이제 대량적으로 생산이 되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몸에서부터 직접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량만 만들 수 있던 것에서부터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라고 이제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에도 있듯이 전통적으로 버드나무 껍질에 해열, 진통 효과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흐너는 버드나무에서 쓴맛이 나는 노란 결정을 추출하였는데요. 바로 이 물질이 해열 작용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살리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경감하고자 바이엘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화학자 호프만이 개발한 것이 오늘까지 널리 이용되는 아스피린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예전에 독일에서 뛸 때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뛰었죠. 이 레버쿠젠의 기업이 바로 아스피린을 개발한 바이엘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원래 바이엘 레버쿠젠이라는 그 바이엘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동호회처럼 뛰던 축구팀이었는데요. 그게 발달되면서 분데스리가까지 진출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TMI였습니다. 여튼 이제 또 이후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항생제의 원료가 된 페니실린의 항박테리아 작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실제로 질병 치료에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대량 생산하고 또 정제할 수 있어야 됐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과학이 많이 발달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무기에서부터 사람을 치료하는 신약까지 그리고 의료법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두 발달하게 됩니다. 전파나 통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처럼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주도한 의학 회사 협력단에 의해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플로리와 체인에 의해 화학적 합성 방법과 정제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페니실린 덕분에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와 같이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인류를 질병에서 구할 약물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신약 개발을 화학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신약 연구가 최근에는 항암제까지 만들게 되었죠. 항암제인 글리백, 텍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항암제의 신약이고요. 화학 산업은 이렇게 우리 인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근접하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약품을 개발했다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의약품을 개발했는가라는 건데요. 신약이 나오는 데까지 되게 복잡한 단계가 거쳐집니다. 이 개발 과정은 크게 연구 단계 그리고 개발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연구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1단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문제 인식과 가설 설정과 같이 의학학적 개발 목표를 두고 신물질의 설계 그리고 합성 효능 검색을 연구해서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개발 단계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대상 물질을 만들고 그것을 대량으로 공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재화 연구 그러니까 약물로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약물이 안전한지 그리고 이 생체에 어떤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신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어떤 약이 어떤 몸에 좋다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면서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시 없어지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뉴스의 일면으로 실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 몸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표로 책에는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가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발 후보 물질 선정,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임상 실험, 그러니까 쥐 같은 곳에다가 일단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임상 시험, 직접 인간에게 투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허가 및 시판입니다. 식약청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고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가상 실험으로 신약 개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이제 AI를 적용시켜서 기존 과정에 투입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처럼 신약 개발은 과거에는 페니실린과 같은 우연한 발견, 전염병에 의한 무작위 검사, 천연물로부터의 추출, 기존 약물의 변형에 의존했지만 현대에는 합리적인 신약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결정학, 그러니까 이 화합물의 결정 구조를 X선으로 파악을 해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고 컴퓨터로 여기에 적합한 신약 분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신약 개발은 최소 10년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수십 년까지 매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목표로
개발되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현대 화학은 이렇게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약뿐만이 아니라 소재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책상만 봐도 기본 베이스는 나무이지만 그 나무에 화학 물질을 덧발라서 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의 인체에 무해하다면 이렇게 바름으로써 나무가 가시가 이렇게 나지 않고 맨들맨들하게 우리가 책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마감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로 들어오면서 화학은 전통적인 소재가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진행되던 연금술에서 추구하던 바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화학이 시작된 이래 계속된 탐색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연금술은 비록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했던 방법이지만 금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은 물질의 성질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과 동시에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어떻게 바뀌는가, 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 화학자들은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던 소재들보다 더욱더 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한 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이런 신소재의 개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재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있던 두 가지의 소재를 합성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노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역사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소재의 발전이라는 것이 역사의 발전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기 시대에도 그러고 청동기 시대에도 그러고 철기 시대도 그렇죠. 다 뭐죠? 앞에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소재들입니다. 이후에는 뭐가 있죠? 바로 실리콘 시대 아니면 플라스틱 시대라고 현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을 가공해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던 석기 시대에는 돌이 주요 소재였지만 청동기 때는 이제 금속을 합성해서 청동기를 만들었던 거고 철기에는 철을 재련하게 되었죠. 이처럼 신소재의 이용은 미처 몰랐던 소재의 발굴로부터 이루어지지만 두 물질 이상을 섞어낸 신소재의 발견도 산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시멘트죠.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모르타르가 발라져 있던 이제 피라미드를 보면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하네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건축물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신소재였죠. 이게 바로 고대의 획기적인 신소재였다면 중세에는 이제 연금술이 점점 변화되면서 금의 획득보다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동,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황동은 20세기에도 계속 사용되고요. 지금도 고급스러운 어떤 금속 물건들을 만들 때 계속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 무르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니켈 크롬 합성 물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메라에 많이 사용되었죠. 황동도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에 만들어진 니켈 크롬 합성 금속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소재가 우리 의식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 듀퐁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일론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나일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이제 스타킹이죠. 그리고 때밀이 수건 이런 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낙하산이나 방탄복에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광고를 보면은 이제 한 여성분이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 있는 포스터가 나와 있네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소재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는 어떤 신소재가 개발되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건 바로 이제 나노화학,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이 나노화학에서부터 바로 신소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가로 세로 1m짜리 그물에 침대에 누워있다. 이 그물의 무게는 0.77mg입니다. 7g이 아니에요. 만분의 7g이죠. 만분의 7g짜리 그물인데, 거기 보면은 고양이의 수염 한 올 타기보다 더 가볍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물에 고양이가 누워 있어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그래핀이란 소재예요. 이 그래핀은 탄소 나노 소재로서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의 육각 구조를 이루면서 한 층으로, 여러 층이 아니라 딱 한 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탄소 나노 소재는 이제 공 모양으로 이루어진 플러렌과 그리고 둥근 기둥으로 모양으로 이루어진 탄소 나노 튜브라고 더 이제 있는데요. 이런 탄소 소재가 바로 요즘 새로 이렇게 나오는 신소재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핀은 물리적이나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아서 활용도가 높지만 그 0.2나노미터, 우리 머리카락보다 한참 가늘죠. 한참 가는 이 두께의 물질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4년에 맨체스터 대학의 가인과 노보셀로프 교수가 흑연 덩어리에서부터 셀로판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실험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붙였다 뗀 거예요. 이렇게 붙였다 뗐는데 탄소 층이 싹 하고 한 층만 벗겨졌다고 합니다. 셀로판 테이프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치 테이프죠. 이렇게 그래핀이 발견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그래핀 연구에 앞다퉈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꿈의 물질로 불리우는데요. 왜냐하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 전지, 전도성 잉크, 스마트 윈도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나 삼성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LG가 엄청나죠. 이거를 근데 그래핀으로 한다? 가볍기까지 더 가벼워지겠죠. 이렇게 지금 신소재가 많이 개발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아까 말했던 신약이라든지 이런 신소재, 이처럼 화학은 마치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화학 파트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생물학에서는 여러분이 학습과제 아니면은 수행평가 때 많이 냈던 다윈, 멘델, 더프리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3반부터 7반이 아니라 5반부터 9반까지 가게 되면서 3반, 4반 친구들은 이제 과학사를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통합과학은 4, 5, 6반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4반 학생들은 이제 저를 과학사 때 보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 시간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반, 6반 학생들은 저를 일주일에 5시간이나 보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3반 학생들은 이제 이 수업을 끝으로 제 수업을 듣는 일은 올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그렇네요. 이게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이렇게 가르쳤다가 끝나니까 뭔가 지난 시간에는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바쁘게 마지막 수업을 했던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 수업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막 3반 친구들 얼굴 거의 다 외워가는 상황에서 다 끝났으니까 말이죠. 기억에 남는 몇몇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한번 놀러가서 단체샷이나 한번 찍어주고 싶어요. 그냥 내 추억에 남기고 내 인스타에 올리면 여러분 알아서 좋아요 누르면 사진도 다운받으라고. 사진 찍으면 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긴 하겠지만 반면에는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일개 선생님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3년, 5년 이렇게 지나게 되다 보면 그냥 이러한 것도 무뎌질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일개 학생, 지나쳐지는 학생들이다. 나중에 여러분도 졸업하면 이제 이규범이라는 선생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만큼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규범이라는 교사가 있었다,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업 때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었고요. 출석 체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냈던 출석 과제들 다 한데 모아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까지 듣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미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유튜브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댓글로. 여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금요일에 이제 성적 체크하면서 잠깐 한번 다시 얼굴 보고 2학기 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규범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